이젠 일본에서 낳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모두가 말렸고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결국 일본을 떠나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 후 그녀는 스스로 국적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일본을 떠난 진짜 이유.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한국의 어떤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 출신 아리사 타카하시입니다. 재무성에서 엘리트 관료로 일했죠. 임신 7개월 차가 되던 그때 남편 나오키가 서울 강동구로 1년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파견 소식에 처음엔 망설였죠. 임신 중인데 낯선 나라에 간다는 건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리사, 한국도 출산을 하긴 한데 걱정 마. 남편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노트북을 보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출산율 0.72. 세계 최저네. 한국은 이미 망한 거 아냐? 저도 옆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세계 최저 출산율. 육아 지옥. 워킹맘의 눈물. 불안감이 더해졌죠. 복지. 일본처럼 체계적인 나라가 어딨다고 그래.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도쿄에선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한국 가면 불편한 것만 남겠네. 제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준비라고 해봤자 출산 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뿐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보육원 추첨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친정 부모님도 멀리 계셨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죠. 괜찮아. 1년 금방 갈 거야.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의료 수준도 낮을 테니 중요한 검진은 여기서 다 받고 가자. 남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일본보다 발전도 덜 됐을 테고 복지도 형편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남편의 파견을 위해 잠시 참아야 하는 시간이라고만 여겼죠. 서울행 출발 날짜가 갑자기 일주일 앞당겨졌어요. 남편 회사의 갑작스러운 지시였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임신 7개월. 한 번이라도 더 검진을 받고 가고 싶었어요. 이미 뱃속 아이가 자주 움직이고 가끔은 배가 단단하게 굳는 느낌도 들어 걱정이 됐거든요. 나오키, 출발 전에 한 번만 더 병원에 가볼게. 아이가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래, 다녀와. 난 회사 자료 정리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산부인과부터 도쿄 시내 유명 병원까지 5곳을 전화로 돌았어요. 하지만 모든 병원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예약이요. 3주 후에나 가능하세요. 산모님, 지금은 전부 대기 중이에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일정대로 오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걸었던 병원에선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갑자기 예약을 바꾸는 건 다른 산모분들께 신뢰가 됩니다. 규칙을 지켜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이런 게 일본의 현실이었어요.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따르고 불편함을 참는 그게 미덕인 사회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안 됐어. 다 예약이 꽉 찼대. 남편은 짐을 싸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냥 한국 가서 보면 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이유도 기대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임신해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누구에게 말해도 위로받기 어려웠어요. 그저 견뎌내는 것만이 제게 남은 선택지 같았죠.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켰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서울 산부인과 예약 방법 서울 외국인 진료 가능 병원 한국 응급산부인과 검색 결과는 대부분 병원 광고였고 정작 제가 알고 싶은 정보는 없었어요. 영어로 된 글은 몇 개 있었지만 일본어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불안했어요. 만약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한국에서 병원을 못 찾으면? 의사와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 순간 뱃속이 묘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쥐었어요. 아이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불안을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럴 거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창문 너머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슬픔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으니까요. 체계적이고 선진화되었다는 일본에서 저는 그저 참아야 하는 한 명의 임산부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모두 싸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문서가 든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입에서 자연스레 나온 대답이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한국에선 더 나을 거란 기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공항 출국장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깨달았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와 내 아이를 위해 뭔가 달라져야만 해. 도쿄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구름을 보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배가 당기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아파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태아의 움직임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는 아래로 무겁게 쏠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 아파요. 결국 남편의 팔을 꽉 잡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승무원을 불렀고 곧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의료진이 탑승해 계신가요? 임산부 승객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내엔 의료진이 없었고 일본까지는 3시간 이상 남은 상황이었어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어요. 승객 여러분,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잠시 후 착륙하오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곧 착륙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저 아이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기내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활주로에는 이미 의료진이 들 것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임산부 분이세요? 한 의료진이 영어로 물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이분 임신 7개월입니다. 조기 진통 가능성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보이는 의사가 즉시 제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질문하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곧 저는 들것에 실려 응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의료진은 계속해서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초음파와 심박수 확인. 그리고 바로 자궁수축 억제제 주사가 투여됐어요. 다행히 태아 심박수는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조금 아래로 내려왔어요. 조산 위험이 있어 무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정 취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의사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오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산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잘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응급 상황이 지나갔지만 조기 진통 위험이 있어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외국인인데 보험이.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행정 절차는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시죠. 그날 밤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예약도 안 됐다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긴 서류도 묻지 않고 저를 산모로 먼저 불러주더군요. 다음날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어요. 산모님, 오늘 퇴원하시면 보건소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시라도 임산부 등록하면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퇴원 후 남편과 함께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외국인이라 바우처는 어렵지만 임산부 등록과 엽산제, 철분제 지급, 그리고 인터넷 맘카페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맘카페요?
의아해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주변 임산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같은 동네 엄마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가입하셔서 영어로도 소통할 수 있답니다. 보건소를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출산율은 낮아도 사람을 살리는 건 빠르더군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오키, 이 나라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나타난 의료진, 국적을 묻지 않고 도움을 준 병원, 친절하게 안내해준 보건소. 이 모든 것이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맘카페 가입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보건소에서 알려준 강동구 맘카페에 회원가입을 했죠. 처음엔 그저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외국인 산부인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용기를 내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임신 7개월 산모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죄송합니다. 혹시 강동구 근처에 외국인도 친절하게 진료해주는 산부인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을 올리고 1시간도 채 안 되어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병원 추천해요. 영어 가능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일본어 통역 서비스도 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외국인이시면 더 힘드실 텐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너무 놀라워서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그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하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글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기저귀 아직 안 준비하셨으면 저희 애기가 못 쓰는 사이즈 드릴게요. 내복 남은 거 있어요. 사이즈 괜찮으시면 가져가세요. 혹시 집 근처면 이불도 가져다 드릴게요. 외국에서 오셨으면 준비가 많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선의의 제안들이 쏟아지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선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어로 된 댓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에 유학했었어요.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댓글을 남긴 소연이라는 분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어요. 소연 씨는 예전에 도쿄에서 유학했다고 했고 지금은 강동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일본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엄마도 오실 거예요. 저희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망설였지만 남편의 격려로 소연 씨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파트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어서 오세요. 소연 씨가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에는 소연 씨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푸근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죠. 어서 와요. 먼 일본에서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 밥 많이 먹어요. 식탁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반찬까지. 마치 잔치 음식 같았죠. 너무 많이 준비하셨네요. 부끄러움에 말씀드렸어요. 소연 씨의 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임신했을 때가 가장 잘 먹어야 해. 우리 애기도 잘 먹어야지. 우리 애기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내 아이가 이미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소연 씨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일본은 엄마가 혼자 키운다면서요? 네, 대부분 그래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기도 정말 어렵고 남편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제 대답에 소연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한국은요, 온 마을이 키워요. 엄마 혼자 두는 법 없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마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부탁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 거죠?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소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여긴 다 같이 키워요. 엄마 혼자 안 둬요. 아리사 씨도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뭔가 다르네. 응. 다르긴 하네. 제 대답은 간단했지만 마음속으론 많은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소연 씨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산부인과 검진 같이 가줄까요?
통역도 해드릴 수 있어요. 화면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게 진짜 이웃이구나. 처음으로 그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여기서 태어나면 너는 혼자가 아닐 거야. 우린 모두에게 지켜질 거야. 처음으로 앞으로의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일본에서 엄마가 된다는 건 그냥 참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연에게 털어놓았어요. 산부인과 검진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있는 동안 마음이 열려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가 자연스레 흘러나왔죠. 도쿄에서 출산을 준비하며 마주한 현실은 이랬어요. 보육원 추첨 경쟁률 15대 1. 산후도우미는 하루 6만 엔, 일주일이면 거의 월급이 다 나가는 수준이었죠. 소연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은 내가 하잖아. 넌 집에 있으니까. 애는 내가 봐야지.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침묵을 깨고 속삭이듯 물었어요. 이게 선진국이라면 전 실패한 엄마였던 걸까요? 소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시스템이 실패한 거지. 아리사 씨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날 맘카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소연이 통역해주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부모급여라는 게 있는데 0살 아이는 매달 100만 원 지원돼요. 보육료는 만 5세까지 전액 지원되고요. 산후도우미는 정부에서 보내줘요. 그리고 소득 따라 최대 15일까지 무료예요. 산후조리원비의 일부는 보건소에서 돌려줘요. 한마디가 제가 몰랐던 세계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행성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죠. 아, 혹시 외국인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체류 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내일 보건소에 같이 가봐요. 일본에선 아이 낳고도 늘 걱정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나라에선 당신이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말이 제도 속에 숨어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단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버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닌가요? 다음 날 소연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했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외국인이시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국적 상관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연이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아이 키우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날 밤 남편에게 하루 일과를 설명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점점 호기심을 보였죠. 나오키, 이 나라는 출산을 엄마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처럼 다뤄요. 그게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이유예요. 남편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기 준비물,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 나라의 공기가 우리 부부에게도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맘카페 친구 소연의 초대로 주말 가족 모임에 나갔어요.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 돗자리와 도시락을 든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연의 남편, 아이, 그리고 다른 두 가정이 함께였죠. 우리가 도착하자 모두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자리 여기 있어요. 소연이 손짓했어요.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거기엔 아빠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있었죠. 아기를 안고 기저귀 가방을 메고 아이 간식까지 챙기고 있었어요. 여보, 우유 데워줄까? 한 아빠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기저귀 갈게. 너는 좀 쉬어. 다른 아빠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나오키는 그 모습이 신기한 듯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아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한다는 게. 저기, 혹시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나오키가 소연의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특별한 날요? 아뇨, 그냥 평범한 주말이에요. 왜요? 아니, 아빠들이 다 아이를 돌보고 있어서. 소연의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는 둘이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오키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소연의 남편이 이어 말했죠. 저는 작년에 육아휴직 썼어요. 6개월. 처음에는 회사에서 눈치 좀 줬지만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남자 직원들도 많이 쓰거든요.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에요. 다른 엄마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시선이 안 좋을까 걱정했는데 요즘은 안 쓰면 오히려 이상하대요.
나오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이 풍경이 너무 낯설었어요. 정말 부럽네요. 솔직한 마음이 나왔어요. 일본에선 아빠들은 주로 일만 하고 육아는 거의 엄마 몫이에요. 소연의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기도 예전엔 그랬대요.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오키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굳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스스로 깨닫길 바랐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 나오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리사, 오늘 많은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 애써 태연하게 물었어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우리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나오키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기저귀는 갈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기저귀를 갈 줄 아는 게 특별한 기술이 아닌데 마치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진지하게 말하는 남편이 귀여웠거든요. 그래, 연습해 볼래?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육아는 누가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이 나라에서는 아빠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였죠.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큰 혁명이었어요. 일본에 있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순간이었죠. 오랜만에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아이가 아주 건강해요. 아리사 씨도 잘 지내고 계시네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익명으로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한국에 온 외국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출산율도 낮고 복지도 별로일 거라 생각했죠. 일본이 더 잘 갖춰져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더군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부터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빠른 대처, 보건소의 친절한 안내, 그리고 여러분, 맘카페 회원분들의 따뜻한 도움까지 여기선 제도가 사람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줬어요. 외국인인 저에게도 그랬어요. 제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낮은 나라지만 아이와 엄마를 대하는 방식은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긴장되었어요. 혹시 외국인이 뭘 안다고 이런 반응이 올까 봐요. 하지만 1시간 후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당신도 한국 엄마예요. 우린 다 그렇게 키워왔어요. 혼자 아니에요. 같이 해요. 일본에 돌아가셔도 우리가 도울 방법 찾아볼게요. 1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따뜻함을 이제야 경험하다니. 나오키에게 보여줬더니 그도 놀랐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다음 날 소연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혹시 어제 맘카페에 글 쓰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놀라서 물었죠. 글 쓰는 스타일이 아리사 씨 같았어요. 진심으로 기뻐요. 아리사 씨가 한국에서 따뜻함을 느끼셨다니. 소연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개선할 점도 많고. 하지만 서로 돕는 건 우리의 오랜 문화예요. 정칭이라고 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칭. 일본어로는 딱 맞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 의미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느덧 3개월째. 처음 도착했던 날과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길도 익숙해지고 간단한 한국어도 말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는 일본의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규칙적이고 질서 있지만 차갑고 융통성 없는. 그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다른 시각을 알려줬어요. 사람을 우선하는 따뜻함. 필요할 때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유연함. 그리고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 병원에서 만난 다른 임산부가 말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근데 사실 그게 장점일 때도 많아요. 특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맞아요. 전 처음엔 무시했어요. 지금은 존경합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지만 이 나라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나오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퇴근 후 같이 산책하며 아기 이름을 고민하기도 하고 주말엔 함께 출산 준비물을 사러 다니기도 해요. 작은 변화지만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이 출장 마지막 날이네. 나오키가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1년간의 파견 근무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마치 어제 같은데 벌써 하루카가 태어나고 10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곧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아이를 안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죠. 나오키,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걸까? 하루카를 재우고 나서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나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이 1년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공항에서의 응급 상황부터 시작해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모든 과정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죠. 소연과 그녀의 가족, 맘카페 친구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이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나오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리사, 오늘 출입국사무소에 가보자. 출입국사무소에? 왜?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날 오후, 우리는 강동구 출입국센터에 들어섰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받고 차례를 기다렸죠. 134번 고객님. 전광판에 저희 번호가 떴어요. 상담 창구로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오키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저희가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서요. 체류 연장이신가요? 나오키가 나를 바라봤어요. 서로의 눈빛만으로 의사소통이 됐죠. 나오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류를 건넸어요. 체류 연장이 아니라 귀화 신청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원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일본인의 귀화 신청은 드문 일이니까요.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오키가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시작은 이미 했어. 그날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직원은 귀화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필요한 서류들, 심사 과정, 그리고 인터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우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심사는 몇 개월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일본으로 돌아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귀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심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선택만큼은 흔들림 없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우리는 하루카의 첫 생일에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소연에게 전화해서 우리의 계획을 말했죠. 소연 씨, 우리 귀화 신청했어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본에 있어야 하지만 하루카 돌잔치는 꼭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걱정 마세요. 하루카 돌잔치는 제가 준비할게요. 한 달 후,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도쿄의 아파트는 낯설게 느껴졌죠. 그리고 2개월 뒤, 하루카의 첫 생일을 맞아 다시 한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소연의 친정집에서 작은 돌잔치가 열렸어요. 소연의 친정엄마, 그리고 맘카페 친구들까지. 마치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우리 하루카, 많이 컸네. 소연의 어머니가 하루카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돌잡이 행사를 하는데 하루카가 연필과 돈을 동시에 잡았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똑똑하고 부자 될 거야. 소연이 기뻐했어요. 단체 사진을 찍으며 제가 하루카를 안고 말했어요. 일본은 엄마가 혼자 키운다 했죠. 한국은 온 마을이 키웁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오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일본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이곳에 뿌리 내렸어요. 저녁에 일본 친구 유코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유코, 여긴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나라야. 규칙보다 마음이 앞서는 곳이지. 혼자 키우는 나라에서 같이 살아주는 나라로 온 거니까. 나 기다릴 수 있어. 나오키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 우리가 선택한 이 나라에서 하루카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사랑 속에서 자랄 거야. 돌잔치를 마치며 소연의 어머니가 우리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곳은 통계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숫자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되는 것임을.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지켜진 기분이었고 우리 가족은 언젠가 이 따뜻한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될 거예요. 낯선 나라에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부는 결국 이곳을 두 번째 고향으로 선택했습니다. 출산율 0.72% 숫자는 낮지만 그 숫자 안에 담긴 사람들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도만 잘 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하게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 아이가 자라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우리는 아직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3스푼이었습니다.